멍청한 동양인. 이 총기를 고치면 너에게 키스를 해주지. 한국인 청소부를 벌레 보듯 하던 미군 여장교 잠시 후 그의 압도적인 실력 앞에 무릎 꿇게 되고 그에게 결국 키스를 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시면서 청취하고 계신가요? 각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새벽은 칼날 같았다. 로키 산맥의 뾰족한 봉우리들 위로 막 떠오르기 시작한 태양은 아직 대지를 데우지 못했고 해발고도 2000m에 가까운 포트 카슨 미군 기지의 공기는 폐부 깊숙이 파고드는 냉기를 품고 있었다. 거대한 훈련장에서 간헐적으로 울려 퍼지는 육중한 포성은 이 광활한 대지가 평화로운 자연의 일부가 아닌 세계 최강의 군대가 잠들지 않는 심장부임을 상기시켰다. 기지 내에서도 가장 정밀하고 민감한 구역인 제3중앙무기고 그곳의 책임자인 스칼렛 오말리 대위는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차가운 강철 총신을 섬세한 손가락으로 쓸어내리고 있었다. 그녀의 별명은 스카. 흉터라는 뜻의 그 별명은 그녀의 얼굴이 아닌 타협을 모르는 강철 같은 성정과 한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는 완벽주의에서 비롯되었다. 아름다운 젓갈색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묶고 날카로운 청록색 눈동자를 빛내는 그녀는 이곳 남자들의 세계에서 오직 실력 하나만으로 대위 계급장을 쟁취한 입지전적인 인물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앞에는 실력만으로는 넘어설 수 없는 거대한 벽이 버티고 있었다. 작업대 위에 놓인 한 자루의 낡은 소총, 사막의 유령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총이 아니었다. 과거 어느 이름 없는 분쟁 지역에서 극소수 특수부대원들을 위해 비밀리에 제작된 전설적인 물건이었다. 티타늄 합금으로 만들어진 총신은 어떤 극한의 환경에서도 뒤틀림이 없었고 전설적인 총기 장인의 손에서 탄생한 내부 격발 장치는 바람의 속삭임까지 계산하여 탄도를 고정한다고 알려져 있었다. 개머리판은 사막의 모래 폭풍을 견뎌낸 검은 호두나무로 만들어져 만지는 것만으로도 수많은 전장의 역사가 느껴지는 듯했다. 스칼렛에게 이 총은 단순한 골동품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 그녀의 군인 스승이자 아버지와도 같았던 전임 무기고 책임자가 은퇴하며 남긴 유산이었다. 그는 이 총을 총기 공학의 정점이자 가장 아름다운 비극이라 불렀다. 완벽한 성능을 위해 너무나도 복잡하고 섬세하게 만들어진 탓에 한 번 고장나면 그 누구도 수리할 수 없는 저주받은 걸작. 스칼렛은 그의 유지를 이어받아 지난 수개월 동안 기지 내 최고의 총기 전문가들을 모두 동원하고 육군 전체의 기술 자료를 샅샅이 뒤져가며 복원을 시도했다. 결과는 처참한 실패였다. 총신 곳곳에는 미세한 균열이 거미줄처럼 번져 있었고 아름다웠을 개머리판은 습기에 뒤틀려 흉하게 갈라져 있었다.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먼지와 모래로 응고된 채 완전히 고착되어 버린 내부 격발 장치였다. 사막의 유령은 마치 스스로의 죽음을 선택한 고고한 전사처럼 굳게 입을 다물고 있었다. 아직도 그 고철 덩어리 붙들고 씨름하는 건가, 오말리 대위. 무기고 전체를 울리는 거칠고 오만한 목소리. 기지 내 보급 부대를 총괄하는 카일 브렉스턴 소령이었다. 불도그처럼 다부진 얼굴에 비열한 미소를 띤 그는 팔짱을 낀 채 스칼렛에게 다가왔다. 그의 등 뒤로는 다른 장교들과 부사관들이 호기심과 조롱이 뒤섞인 눈으로 이쪽을 훔쳐보고 있었다. 스칼렛은 이곳에서 유일한 여성 책임 장교였다. 그녀의 실력을 인정하면서도 내심 그녀의 존재를 불편해하는 시선들이 항상 존재했다. 브렉스턴은 그 선두에 있는 인물이었다. 그는 일부러 모두가 들으라는 듯 목소리를 높였다. 자네 스승이 남긴 유품이라지. 그 양반도 참 이런 폐물을 보물처럼 떠받들었으니 당장 용광로에 던져버려도 시원찮을 쓰레기라고. 쓰레기가 아닙니다.
스칼렛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녀의 청록색 눈동자에 분노의 불꽃이 타올랐다. 이 총은 역사를 간직한 유물입니다. 소령님께는 그저 고철로 보이시겠지만 역사? 실패의 역사겠지. 결국 고치지도 못했잖나. 여자 손으로 만져서 더 망가진 거 아닌가 몰라. 브렉스턴의 말에 주변에서 킬킬거리는 저급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그 순간 스칼렛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하고 끊어졌다.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부심, 스승에 대한 존경심, 그리고 여자라는 이유로 자신을 얕보는 시선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뒤섞여 그녀의 입에서 생각지도 못한 말을 튀어나오게 만들었다. 그녀는 사막의 유령을 번쩍 들어 작업대 위에 쾅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다. 무기고 안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집중되었다. 웃음소리가 멎고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좋습니다, 소령님. 그럼 모두가 보는 앞에서 약속하죠. 스칼렛은 그곳에 있는 모든 이들의 눈을 하나하나 마주치며 또렷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선언했다. 누구든 이 사막의 유령을 처음 만들어졌을 때의 상태로 완벽하게 복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신분이 무엇이든 나이가 몇이든 상관없이 기꺼이 그 사람에게 키스해 주겠습니다. 내 모든 명예를 걸고. 폭탄 선언이었다. 무기고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장교들은 입을 벌린 채 서로의 얼굴만 쳐다볼 뿐이었다. 황당함을 넘어선 충격. 브렉스턴 소령조차 비웃음을 거두고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스칼렛의 선언이 그저 치기 어린 객기가 아니라 자신의 명예와 미래 전체를 건 맹세임을 직감했다. 몇 초간의 정적이 흐른 뒤 이내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미쳤군. 저 총은 불가능해. 오말리 대위가 자존심 때문에 단단히 돌았군. 어차피 아무도 못 고칠 테니 그냥 해본 소리겠지. 누구도 섣불리 나서지 않았다. 저주받은 물건처럼 보이는 저 낡은 총에 자신의 경력을 걸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스칼렛은 속으로 차갑게 비웃었다. 그래, 어차피 너희 같은 속물들은 절대 해내지 못할 일이다. 이건 그저 저 오만한 브렉스턴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기 위한 선언일 뿐이다. 바로 그때였다. 무기고 구석, 산더미처럼 쌓인 탄약 상자들의 그늘 속에서 한 남자가 조용히 걸어 나왔다. 그는 기지 내 유지보수팀 소속의 청소부였다. 기름때 묻은 작업복에 푹 눌러쓴 낡은 야구모자. 늘 말없이 자신의 일만 처리하고 유령처럼 사라지던,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존재. 그의 이름은 윤지안이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그는 브렉스턴 소령도 스칼렛 대위도 아닌 오직 작업대 위에 놓인 사막의 유령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모자 그늘 아래 그의 눈빛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한 충격. 저 총은 틀림없었다. 수년 전 지옥의 불길이 모든 것을 삼켜버렸던 그날의 작전에서 전설적인 용병이 사용하던 바로 그 총이었다. 자신이 지켜주지 못했던 동료의 마지막 숨결과 배신자의 비웃음이 함께 각인된 비극의 상징. 어째서 이 총이 시간과 공간을 건너 이곳 미국의 군사기지에 버려져 있는 것인가? 과거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그의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대한민국 육군 707 특수임무단 최고의 저격수이자 전술교관이었던 시절. 부패한 상부의 음모에 휘말려 모든 것을 잃고 죽은 동료들을 배신했다는 누명을 쓴 채 도망치듯 미국으로 건너와 숨죽여 살아야 했던 지난 세월. 그는 모든 것을 잊고 평범한 청소부로 살아가려 했다. 하지만 운명은 그를 비웃기라도 하듯 그의 과거이자 지워지지 않는 흉터인 사막의 유령을 눈앞에 가져다 놓았다. 윤지아는 천천히 스칼렛에게로 걸어갔다. 그의 발걸음 소리만이 무기고 안을 무겁게 울렸다. 제가 해봐도 되겠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그곳에 있던 그 누구도 감히 무시할 수 없는 것이었다. 내 놈 따위가 어딜 감히.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브렉스턴 소령이었다. 그는 경멸이 가득한 표정으로 윤지안의 앞을 막아섰다. 걸레나 빨던 더러운 손으로 어딜 만지려고. 당장 꺼지지 못해? 하지만 윤지안의 시선은 브렉스턴을 지나쳐 스칼렛에게로 향했다. 그 눈빛 속에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객기가 아니었다. 잃어버린 과거를 마주한 듯한 깊은 고통, 오래된 원수를 대하는 듯한 차가운 분노, 그리고 반드시 자신의 손으로 끝을 맺고야 말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스칼렛은 그 눈빛을 마주한 순간 자신도 모르게 숨을 삼켰다. 저것은 평범한 청소부의 눈이 아니었다. 수많은 죽음의 경계를 넘나들며 단련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강철처럼 단단하고 심연처럼 깊은 눈빛이었다. 좋아요. 스칼렛은 브렉스턴의 팔을 밀치고 윤지안의 앞으로 다가서며 말했다. 모두가 경악했다. 브렉스턴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오말리 대위. 지금 제정신인가? 저런 미천한 청소부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소령님. 신분이나 나이는 상관없다고. 당신이 그토록 무시하는 미천한 청소부가 만약 이 총을 고쳐낸다면 당신의 그 오만한 얼굴을 어떻게 들고 다닐지 궁금하군요. 스칼렛은 윤지안을 향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당신에게 일주일의 시간을 주겠어요. 그동안 필요한 모든 공구와 장소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하지만 명심해요. 만약 실패한다면 당신은 기지에서 불명예스럽게 쫓겨날 각오를 해야 할 겁니다. 이건 장난이 아니니까. 그녀는 자신의 모든 직감을 걸고 결단을 내렸다. 저 동양인 청소부의 눈빛에 담긴 무언가가 기지 내 그 어떤 최고 전문가에게서도 보지 못했던 강한 확신을 주었다. 그렇게 포트 카슨 기지의 가장 후미진 창고에서 모두의 조롱과 의심을 뒤로 한 채 역사를 뒤바꿀 일주일이 시작되었다. 윤지안에게 허락된 공간은 기지 외곽에 버려져 있던 제7 정비 창고였다. 오랫동안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그곳은 퀴퀴한 먼지와 폐유, 녹슨 쇠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다. 천장에 매달린 낡은 백열등 하나만이 어둠을 겨우 밀어내고 있었고 그 희미한 불빛 아래 거대한 작업대가 섬처럼 놓여 있었다. 그 위에는 사막의 유령이 마치 재물처럼 안치되어 있었다. 세상의 모든 소음으로부터 격리된 그곳은 윤지안에게 있어 완벽한 공간이었다. 그는 창고 문을 안에서 걸어 잠그고 작업복을 벗어 단정히 걸어둔 뒤 가져온 낡은 가죽 공구함을 열었다. 그가 꺼낸 공구들은 군용 보급품이 아니었다. 특수부대 시절 비밀 임무를 위해 그가 직접 만들고 개조한 그의 손에 맞게 닳고 다른 손때 묻은 도구들이었다. 작은 망치와 끌 크기가 다른 수십 개의 드라이버와 핀셋, 그리고 정체 모를 약품이 담긴 유리병들. 그것들은 그의 또 다른 손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다. 마치 위독한 환자를 진찰하는 노련한 의사처럼 그는 몇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총을 관찰하기만 했다. 손가락 끝으로 총신을 쓸며 미세한 균열의 깊이를 가늠했고 확대경으로 개머리판에 뒤틀린 결을 살폈다. 그는 총에 귀를 기울였다. 이 총이 수년 동안 어떤 수모를 겪었는지, 어디가 가장 아픈지 그 침묵의 아우성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관찰이 끝나자 그의 손이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이나 군더더기가 없었다. 그것은 기계적인 정밀함과 예술적인 유려함이 공존하는 오랜 세월 숙련된 장인만이 보여줄 수 있는 몸짓이었다. 그는 직접 배합한 특수 용액을 솜에 묻혀 균열이 생긴 부분을 조심스럽게 닦아냈다. 독한 화학약품이 아닌 금속의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불순물만 분리해내는 그만의 비법이었다.
지익 하는 소리와 함께 미세한 균열 속에서 검은 이물질들이 액체처럼 녹아내렸다. 스칼렛은 매일 오후 약속된 시간에 창고를 찾았다. 처음에는 그저 책임자로서의 의무감 때문이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는 경외감에 사로잡혔다. 그녀가 본 것은 청소부의 어설픈 손재주가 아니었다. 그것은 차라리 신기에 가까운 기술이었다. 윤지아는 설계도 한 장 없이 마치 자신의 손금을 보듯 복잡한 격발 장치를 하나씩 분해해 나갔다. 그가 특수 제작한 얇은 강철 꼬챙이를 틈새에 넣고 살짝 비틀자 그 어떤 전문가도 빼내지 못했던 고착된 핀이 팅하는 맑은 소리를 내며 튕겨나왔다. 그 순간 스칼렛은 저도 모르게 짧은 탄성을 내뱉었다. 그녀는 윤지안의 모든 것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걸레질과 빗자루질로 다져진 줄 알았던 그의 손은 강철을 떡 주무르듯 다루면서도 비단처럼 섬세했다. 그의 등은 항상 꼿꼿했고 시선은 한순간도 주변 경계를 놓치지 않았다. 그가 작업대 주변을 움직이는 동선은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최대한의 효율을 내는 전장에서 생존하기 위해 훈련된 자의 그것이었다. 그는 청소부가 아니었다. 완벽하게 자신을 위장한 고도로 훈련된 군인이었다. 나흘째 되던 날 예상했던 불청객이 어김없이 찾아왔다. 브렉스턴 소령은 부관 몇 명을 대동하고 보란듯이 창고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그는 팔짱을 낀 채 몰라보게 제 모습을 찾아가는 사막의 유령을 보고는 노골적으로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용케 버티는군, 청소부. 제법 그럴싸해 보여. 어디서 굴러먹던 기술인지는 몰라도. 브렉스턴은 윤지안의 작업대로 성큼성큼 다가가 거의 복원된 총신을 손으로 잡으려 했다. 그 순간이었다. 만지지 마십시오. 작업에만 몰두하던 윤지안이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지만 그 안에는 만년설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순박한 청소부의 그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 적을 향한 날카로운 경고와 살기마저 느껴졌다. 브렉스턴은 자신도 모르게 손을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다. 일개 청소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에 당황한 그는 그 수치심을 감추기 위해 더욱 악랄한 조롱을 퍼부었다. 허 건방진 놈. 총이나 만지작거리는 솜씨가 대단해서 아주 대위님의 기사라도 된 줄 아는군. 설마 그 손으로 오말리 대위의 입술까지 만질 수 있을 것 같나? 듣자 하니 한국군 출신이라던데 원래 한국 놈들은 다 이렇게 주제를 모르는 건가? 그것은 명백한 인신공격이자 인종차별적인 모욕이었다. 브렉스턴은 이 말로 윤지안이 분노하여 이성을 잃기를 바랐다. 하지만 윤지안은 다시 침묵 속으로 가라앉았다. 그는 더 이상 브렉스턴을 상대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한다는 듯 다시 자신의 작업에 몰두했다. 그의 평정심은 브렉스턴에게 더 큰 굴욕감을 안겨주었다. 오히려 분노한 것은 스칼렛이었다. 그만하시죠, 소령님. 여긴 제 책임 구역입니다. 외부인은 당장 나가주십시오. 그녀의 단호한 외침에 브렉스턴은 얼굴을 붉히며 부관들을 이끌고 씩씩거리며 창고를 나갔다. 톰슨이 사라진 뒤 창고 안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스칼렛은 윤지안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괜찮아요? 윤지안은 잠시 일손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의 짧은 대답 속에서 스칼렛은 그가 겪었을 깊은 상처의 편린을 보았다. 그날 밤 스칼렛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잠들지 못했다. 윤지안. 그는 대체 누구인가? 브렉스턴은 그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는가? 그리고 자신의 스승이 남긴 이 총은 왜 그의 운명과 얽혀 있는가? 그녀는 마침내 결심했다. 이 미스터리를 풀 열쇠는 그녀가 직접 찾아내야만 한다고. 일주일이라는 시간의 마지막 날 새벽 제7 정비 창고에 굳게 닫혔던 철문이 안에서부터 열렸다.
문틈으로 새어나온 것은 퀴퀴한 먼지 냄새가 아닌 잘 벼려진 강철과 깊은 유성 기름의 묵직한 향기였다. 윤지아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운 흔적 하나 없이 오히려 더욱 깊어진 눈으로 문 앞에 서 있었다. 그의 등 뒤 작업대 위에는 이제 사막의 유령이 아닌 사막의 신이라 불러야 마땅할 존재가 위용을 드러내고 있었다. 스칼렛이 숨을 삼키며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눈에 비친 것은 기적이었다. 미세한 균열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특수 열 처리를 통해 복원된 티타늄 합금의 오묘한 빛깔이 치읓 같은 밤하늘의 은하수처럼 펼쳐져 있었다. 빛을 잃었던 개머리판은 수십 번의 오일링과 연마를 거쳐 깊고 투명한 광택을 머금은 채 매혹적인 자태를 뽐냈다. 모든 부품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맞물려 언제든 포효할 준비가 된 잠에서 깨어난 맹수 그 자체였다. 그것은 단순한 복원이 아니었다. 창조에 가까운 재탄생이었다. 약속의 날입니다. 윤지안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자만심도 기대감도 없었다. 오직 자신의 소명을 다한 자의 담담함만이 묻어 있었다. 스칼렛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녀의 심장이 세차게 뛰고 있었다. 저 총을 완벽하게 고친 남자에게 키스를 해주겠다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선언했다. 이제 그 약속을 지켜야 할 시간이 왔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감정은 명예나 약속 따위의 문제가 아니었다. 지난 일주일간 지켜본 이 남자에 대한 순수한 경외감, 그리고 그가 숨기고 있는 비밀에 대한 강렬한 호기심이 그녀를 사로잡고 있었다. 그날 오전 중앙무기고는 다시 한번 기지의 모든 장교들로 북적였다. 소문은 이미 기지 전체에 파다하게 퍼져 있었다. 모두가 이름 모를 청소부의 실패와 스칼렛 오말리 대위의 망신을 기대하는 분위기였다. 브렉스턴 소령은 가장 앞자리에서 팔짱을 낀 채 이 모든 희극이 끝날 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스칼렛과 윤지안이 함께 무기고로 들어섰다. 윤지안의 손에는 검은 천에 쌓인 긴 물체가 들려 있었다. 장내에 흐르던 비웃음 섞인 소음이 순간 멎었다. 윤지아는 브렉스턴 소령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보며 걸어가 중앙 작업대 위에 총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천천히 마치 성물을 펼치듯 천을 걷어냈다. 와! 누군가의 입에서 터져나온 낮은 탄성. 그것은 순식간에 무기고 전체의 공기가 되었다. 눈부신 조명 아래 사막의 유령은 마치 전설 속의 무기처럼 압도적인 존재감을 발산했다. 장교들은 넋을 잃고 총을 바라보았다. 총기에 대해 문외한인 사람이라도 알 수 있었다. 저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다. 혼이 담긴 작품이었다. 브렉스턴 소령의 얼굴에서 거만한 미소가 사라지고 경악과 불신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다가서며 중얼거렸다. 말도 안 돼, 이건 불가능해. 완벽하게 복원되었습니다, 소령님. 스칼렛이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선언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승자의 여유가 넘쳤다. 작동에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브렉스턴은 대답 대신 증오가 가득 담긴 눈으로 윤지안을 쏘아보았다. 그는 이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일개 청소부가 육군 전체의 전문가들이 포기한 일을 해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결과로 자신이 그토록 얕보던 스칼렛 오말리에게 보기 좋게 한 방 먹었다는 사실을. 좋아. 그럼 증명해봐. 그 총이 정말 제대로 작동하는지. 기지 밖 사격장으로 가지. 표적은 내가 정한다. 브렉스턴은 이 굴욕을 만회하기 위해 불가능한 시험을 제시할 작정이었다. 그는 윤지안이 단순히 손재주만 좋은 기술자일 뿐 실제 사격 능력은 형편없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잠시 후 포트 카슨 외곽의 장거리 저격 훈련장. 황량한 바람이 부는 언덕 위에 사격대가 설치되었다. 표적은 브렉스턴이 직접 정했다. 무려 1500m 떨어진 곳에 있는
바람에 흔들리는 작은 깡통이었다. 그것은 최첨단 저격 소총과 최고 실력의 저격수라 할지라도 맞추기 힘든,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표적이었다. 자, 어디 한번 쏴보시지, 청소부 나리. 브렉스턴이 비웃으며 말했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스칼렛조차 긴장한 표정으로 윤지안을 바라보았다. 총을 고치는 것과 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였다. 윤지안은 말없이 사격대에 엎드렸다. 그는 사막의 유령을 어깨에 견착하고 조준경을 들여다보았다. 그의 자세는 교본 그 자체였고 총과 그의 몸은 한치의 틈도 없이 완벽하게 하나가 되었다. 그는 눈을 감았다. 몇 초간 그는 오직 바람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였다. 로키 산맥에서 불어오는 변덕스러운 바람의 흐름, 습도, 공기의 밀도. 그의 모든 감각이 살아나 주변 환경의 모든 정보를 흡수하고 있었다. 다시 눈을 뜬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오직 표정만을 노리는 한 마리 맹수의 눈빛이었다. 탕! 짧고 날카로운 총성과 함께 모두의 시선이 먼 곳의 표적으로 향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찰나의 순간이 흐른 뒤 1500m 밖의 깡통이 쨍 하는 소리와 함께 허공으로 튕겨져 나갔다. 정확히 중앙을 관통한 완벽한 명중이었다. 사격장에는 믿을 수 없다는 침묵만이 흘렀다. 브렉스턴의 입은 떡 벌어졌고 다른 장교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다. 스칼렛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저것은 단순한 사격 실력이 아니었다. 총과 바람과 자기 자신이 완벽하게 하나가 되는 경지. 오직 극소수의 전설적인 저격수들에게서만 볼 수 있다는 경지였다. 윤지아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총을 스칼렛에게 건넸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그날 밤 스칼렛은 자신의 숙소로 윤지안을 불렀다. 더 이상 창고에서 비밀스럽게 만날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최고급 위스키 2잔을 따라 한 잔을 윤지안에게 건넸다. 오늘 당신은 모두를 놀라게 했어요. 특히 브렉스턴의 얼굴은 볼만했죠. 고마워요. 윤지안은 말없이 잔을 받아들었다. 위스키에는 입도 대지 않았다. 당신 대체 누구죠? 스칼렛이 마침내 본론을 꺼냈다. 당신은 평범한 청소부가 아니에요. 총기 기술자 그리고 최고의 저격수. 하지만 당신의 신원 기록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마치 유령처럼. 윤지아는 오랫동안 창밖의 어둠을 응시했다. 그리고 마침내 무겁게 입을 열었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니, 중요해요. 스칼렛이 그의 말을 잘랐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둘 사이의 거리는 한 뼘도 채 되지 않았다. 위스키 향과 그녀의 옅은 향수 냄새가 섞여 아찔한 긴장감을 만들었다. 난 약속을 했어요. 모두가 보는 앞에서 이 총을 고치는 사람에게 키스하겠다고. 난 내 명예를 지켜야 해요. 그녀의 청록색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다. 그것은 의무감 때문만은 아니었다. 눈앞에 이 수수께끼 같은 남자를 더 알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이 그녀를 사로잡고 있었다. 윤지아는 그녀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의 깊은 눈동자 속에서 스칼렛은 수많은 고통과 슬픔, 그리고 외로움을 읽었다. 그 약속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저 조롱에 맞서기 위한 말이었을 뿐이라는 걸 압니다. 아니. 스칼렛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녀의 숨결이 그의 뺨에 닿을 듯 가까웠다. 이젠 아니에요. 그녀는 천천히 까치발을 들었다. 그리고 그의 입술을 향해 자신의 입술을 가져갔다. 차가운 유리창에 비친 두 사람의 그림자가 천천히 하나로 포개지는 순간이었다. 그것은 약속의 이행이자 두 개의 강철 같은 심장이 서로의 비밀을 향해 문을 여는 첫 번째 열쇠였다. 스칼렛의 입술이 닿는 순간
윤지안의 온 세상이 얼어붙었다. 그녀의 부드럽고 따뜻한 감촉, 옅은 위스키와 함께 섞여 들어오는 결의에 찬 숨결은 그의 굳게 닫힌 시간의 문을 거칠게 두드렸다. 스칼렛은 이 입맞춤이 어색하거나 혹은 거칠게 타오를 것이라 예상했다. 그러나 그녀가 마주한 것은 그 무엇과도 다른 깊고 고요한 심연이었다. 그는 그녀를 밀어내지도 그렇다고 열정적으로 받아들이지도 않았다. 그저 거대한 슬픔을 품은 석상처럼 모든 것을 감내하듯 멈춰 서 있었다. 그 짧은 순간 스칼렛은 그의 떨림을 통해 언어로는 결코 전달될 수 없는 수많은 감정을 읽었다. 그것은 단순한 당황함이 아니었다. 뼛속 깊이 각인된 고통, 지우려 해도 지워지지 않는 그리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억누르는 강철 같은 인내심이었다. 이 남자는 단순한 비밀을 간직한 것이 아니었다. 그의 영혼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봉인이었다. 입술이 떨어졌을 때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스칼렛은 얼굴이 달아오르는 것을 느끼며 어색하게 한 걸음 물러섰다. 약속을 이행했다는 후련함보다는 그의 가장 깊은 내면을 허락 없이 엿본 듯한 미안함과 알 수 없는 서운함이 더 크게 밀려왔다. 약속은 지켰어요. 그녀가 겨우 내뱉은 말이었다. 하지만 윤지아는 그녀를 보고 있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스칼렛이 옆 테이블에 내려놓은 사막의 유령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눈빛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마치 맹수가 사냥감의 급소를 발견한 듯한 그런 눈빛이었다. 총을 다시 한번 봐도 되겠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다. 왜 그러죠? 문제라도 있나요? 스칼렛의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그는 총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자신이 직접 수리하고 복원했던 조준경의 결합부를 유심히 살피기 시작했다. 그의 손가락이 조준경을 받치고 있는 금속재 받침대의 특정 부분을 더듬었다. 그곳에는 육안으로는 거의 식별이 불가능한 머리카락 굵기의 미세한 실선이 새겨져 있었다. 이건 내가 한 작업이 아니야. 그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것은 제작 당시에 새겨진 문양도 전투 중에 생긴 흠집도 아니었다. 누군가 총이 완성된 이후에 극도로 정밀한 도구를 사용해서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흔적이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총의 모든 부품을 분해하고 조립했던 그였지만 복원 자체에만 집중하느라 이 비정상적인 디테일을 놓쳤던 것이다. 스칼렛과의 입맞춤이 만들어낸 어색한 정적과 혼란스러운 감정이 역설적으로 그의 감각을 극도로 예민하게 만들었고 그제야 이 미세한 위화감을 포착하게 된 것이었다. 그의 머릿속에 수년 전의 기억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지옥 같았던 그 작전에서 쓰러져간 동료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남겼던 말. 모든 답은 유령 안에 있다. 당시에는 그저 죽어가는 사람의 헛소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그 말의 의미가 전혀 다른 무게로 다가왔다. 도구가 필요합니다. 제가 쓰던 것들로. 윤지안의 요청에 스칼렛은 잠시 망설였다. 그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가 당혹스러웠다. 하지만 그의 눈빛의 서린 절박함과 무서운 집중력에 압도되어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함께 제7 정비 창고로 향했다. 다시 돌아온 적막한 창고 안 윤지아는 자신의 낡은 가죽 공구함에서 가장 가늘고 뾰족한 탐침을 꺼내들었다. 그리고는 숨을 참고 조준경 받침대의 실선을 따라 탐침 끝을 조심스럽게 밀어 넣었다.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기억을 더듬었다. 사막의 유령의 원래 주인이었던 전설적인 용병. 그는 단순한 군인이 아니라 천재적인 기계공학자이기도 했다. 그는 항상 말했다. 가장 완벽한 자물쇠는 열쇠 구멍이 보이지 않는 법이다. 윤지아는 탐침을 빼고 다른 각도에서 접근했다.
실선 자체가 아니라 그 실선이 끝나는 지점의 미세한 홈. 그는 그곳을 가볍게 누르며 동시에 받침대의 다른 부분을 특정한 방향으로 비틀었다. 그러자 딸깍하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소리와 함께 받침대의 일부가 부드럽게 미끄러지며 열렸다. 그 안에는 동전보다도 작은 비밀 공간이 모습을 드러냈다. 스칼렛은 저도 모르게 입을 막았다. 그토록 완벽하게 부품을 복원했던 윤지한조차 찾아내지 못했던 비밀 공간. 그 안에는 먼지와 기름때로부터 내용물을 보호하기 위해 방화 처리된 얇은 천에 감싸인 무언가가 들어있었다. 윤지아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꺼내 조심스럽게 펼쳤다. 마이크로필름이나 문서 조각일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그 안에서 나온 것은 복잡하게 뒤얽힌 별자리 그림과 의미를 알 수 없는 숫자들의 나열이었다. 이건 스칼렛이 숨죽여 물었다. 암호입니다. 윤지안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단순한 별자리가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첩보원들이 사용하던 암호화 방식이죠. 별의 위치를 좌표 삼아 특정 지점을 가리키는 지도입니다. 그는 천 조각을 들어 빛에 비춰보았다. 그러자 별자리 그림 뒤로 희미하게 콜로라도 산맥의 등고선이 비쳐 보였다. 이것은 포트 카슨 기지 혹은 그 주변의 어딘가를 가리키는 비밀 지도였다. 그리고 그 아래 새겨진 숫자들은 그곳에 무언가를 열기 위한 열쇠일 터였다. 두 사람의 머릿속에 하나의 이름이 동시에 떠올랐다. 카일 브렉스턴 소령. 사막의 유령에 그토록 병적으로 집착하며 파괴하려 했던 남자. 그의 조롱과 오만함 뒤에는 이 총에 깃든 비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이 총은 단순한 유품이 아니었다. 판도라의 상자 그 자체였다. 바로 그 순간 스칼렛의 주머니에 있던 통신 단말기가 낮게 진동했다. 기지 보안과장이 보낸 짧은 문자 메시지였다. 긴급. 브렉스턴 소령이 당신이 데려온 청소부에 대한 공식 신원 조회를 요청했음. 이민세관국과 국토안보부의 협조 공문 발송.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조심하시오. 스칼렛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윤지안의 위조된 신분은 이런 식의 공식적인 조회를 버텨낼 수 없었다. 브렉스턴의 추적이 시작된 것이다. 그들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브렉스턴의 칼날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고 깊숙하게 파고들었다. 신원 조회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윤지안이라는 존재가 곧 기지 내에서 불법 체류자이자 신원 불명의 위험인물로 낙인 찍히리라는 것을 의미했다. 그렇게 되면 그는 정식 절차에 따라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될 것이고 스칼렛 역시 그를 비호한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모든 것이 브렉스턴의 의도대로 흘러가게 될 터였다. 시간이 없습니다. 이 지도가 가리키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창고의 희미한 불빛 아래 윤지안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인 도망자의 그것이 아니었다. 다시 전장으로 돌아온 전사의 눈빛이었다. 어디인지도 모르는데 무작정 갈 수는 없어요. 브렉스턴은 이미 우리를 감시하고 있을 겁니다. 스칼렛이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했다. 그래서 더더욱 지금 움직여야 합니다. 그가 우리의 행방을 놓치도록. 윤지아는 암호화된 지도를 작업대 위에 펼쳤다. 이 별자리들은 실제 하늘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특정 기준점을 중심으로 재배열된 암호입니다. 기준점을 찾아야 합니다. 스칼렛은 지도에 그려진 등고선을 보며 무언가를 떠올렸다. 잠깐만요, 이 산의 형태 익숙해요. 파이크스 피크 산. 콜로라도 스프링스 어디에서나 보이는 가장 높은 봉우리입니다. 만약 저 봉우리를 기준점으로 잡는다면 그녀는 즉시 자신의 단말기를 꺼내 군용 위성 지도에 접속하려다 멈칫했다. 모든 통신 기록은 감시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안 되겠어요. 디지털 기록을 남길 수는 없어요.
아날로그 방식이 필요하겠군요. 윤지안의 말에 스칼렛은 결심을 굳혔다. 장소가 있어요. 기지에서 서쪽으로 30km 떨어진 산기슭에 지금은 폐쇄된 냉전 시대의 통신 감청 기지가 있습니다. 지도에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곳이죠. 그곳이라면 추적을 피해서 지도를 분석할 수 있을 겁니다. 작전은 즉시 시작되었다. 그들은 한밤중의 어둠을 틈타 기지를 빠져나가야 했다. 스칼렛은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정비 차량 한 대를 빼돌렸고 윤지아는 자신의 모든 감각을 동원해 기지 내 경비 병력의 순찰 패턴과 감시 카메라의 사각지대를 파악했다. 어둠 속에서 그들의 움직임은 완벽한 이중주와 같았다. 스칼렛이 지름길과 내부 구조를 알려주면 윤지아는 소리 없이 그림자 속으로 스며들어 위험 요소를 제거했다. 상관과 부하, 장교와 청소부라는 계급은 사라진 지 오래였다. 오직 생존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움직이는 두 명의 동지이자 전사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기지의 가장 취약한 철책을 넘어 황량한 산악도로에 접어들었을 때 스칼렛은 운전대를 잡은 채 옆자리에 윤지안에게 물었다. 브렉스턴이 왜 이러는지 짐작 가는 거라도 있나요? 당신과 이 총과 무슨 연관이 있는 거죠? 윤지안은 한동안 창밖의 어둠을 응시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씁쓸했다. 이 총의 원래 주인은 제가 지켜야 했던 정보원이었습니다. 그는 거대한 무기 밀매 조직의 내부 고발자였죠. 그 조직의 배후에는 양국의 부패한 군 고위층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모든 것이 조작된 작전, 함정에 빠져 전멸한 팀 동료들, 그리고 모든 죄를 뒤집어 쓴 채 조국에서 쫓겨나야 했던 자신의 과거. 스칼렛은 숨을 죽인 채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브렉스턴이 그 조직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집착은 단순한 질투나 오만함이 아닙니다. 이 총 안에 담긴 진실을 두려워하는 자의 발악에 가깝습니다. 그들이 대화를 나누는 동안 포트 카슨 기지의 브렉스턴 소령 사무실에서는 그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었다. 뭐야? 아직도 못 찾았어? 일개 청소부 놈 하나를. 그의 정보원은 윤지안의 위조된 신분이 정교하게 만들어졌지만 한국의 정보기관에 비공식적으로 접촉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냈다고 보고했다. 707 특수임무단 출신 윤지안. 군사기밀 유출 및 이적 행위 혐의로 수배 중.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연관되었던 작전 보고서에 등장하는 무기 사막의 유령. 브렉스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 작전은 자신의 군인 스승이자 후원자였던 퇴역 장군이 깊숙이 관여했던 일이었다. 그는 스승으로부터 과거의 실수를 덮기 위해 유령 하나를 처리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다. 그 유령이 바로 윤지안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증거가 담겨 있을지 모를 사막의 유령이 스칼렛의 손에, 그리고 그 유령의 손에 함께 들어가 버린 것이었다. 두 사람의 행방을 당장 찾아내. 스칼렛 오말리 대위의 차량 이동 경로를 추적해. 이건 명령이다. 브렉스턴은 더 이상 정식 절차를 밟을 여유가 없었다. 그는 자신의 사병처럼 부리는 충성스러운 부하 몇 명을 비밀리에 소집했다. 기밀을 탈취하려는 스파이와 그에게 포섭된 부패한 장교를 체포하는 비공식 작전이다. 그는 그렇게 부하들을 속이고 직접 추격에 나섰다. 한편 스칼렛과 윤지아는 폐쇄된 통신 감청 기지에 도착해 있었다. 녹슨 철문과 덩굴로 뒤덮인 낡은 콘크리트 건물은 마치 유령의 성처럼 음산했다. 그들은 낡은 장비들로 가득한 내부 관제실로 들어가 먼지 쌓인 대형 지도 위에 암호 1000조각을 펼쳤다. 파이크스 피크 산 정상을 기준으로 별자리를 정렬하고 숫자들을 대입하자 마침내 지도가 가리키는 하나의 지점이 드러났다. 포트 카슨 기지 내가 아니었다. 기지에서 동쪽으로 떨어진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 폐기된 탄약고였다.
여기로군. 스칼렛이 말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밖에서 여러 대의 차량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는 소리가 들려왔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낡은 건물의 창문을 어지럽게 비췄다. 젠장. 벌써 따라잡혔어. 스칼렛이 욕설을 내뱉었다. 윤지아는 이미 창가로 다가가 바깥 상황을 살피고 있었다. 완전 무장한 군인들이 차에서 내려 건물을 포위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서서 이쪽을 노려보는 남자 카일 브렉스턴 소령의 모습이 보였다. 그들은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도망칠 곳은 없었다. 폐쇄된 통신 감청 기지는 순식간에 고립된 요새가 되었다. 사방이 녹슨 철판과 두꺼운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싸여 있었지만 유일한 출입구는 브렉스턴과 그의 부하들에게 완벽하게 차단되었다. 창문 밖에서는 손전등 불빛들이 끊임없이 내부를 탐색했고 확성기를 통해 브렉스턴의 오만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오말리 대위. 더 이상 어리석은 짓은 그만둬라. 옆에 있는 스파이를 순순히 넘기면 정상 참작의 여지를 검토해주지. 이건 너의 미래를 위한 마지막 충고다. 그의 목소리에는 협상의 여지 따위는 없었다. 오직 차가운 분노와 승리자의 오만함만이 가득했다. 거짓말입니다. 우리를 살려둘 생각이 없어요. 어둠 속에서 윤지안이 속삭였다. 그의 손에는 어느새 낡은 소음기가 장착된 권총이 들려 있었다. 기지를 빠져나오기 전 만약을 위해 스칼렛이 몰래 챙겨준 비상용 무기였다. 저들은 정식 군인이 아닙니다. 브렉스턴 개인의 사냥개들입니다. 여기서 우리를 처리하고 모든 것을 스파이의 소행으로 뒤집어 씌울 작정이겠죠. 알아. 스칼렛이 이를 악물며 대답했다. 그녀 역시 자신의 권총을 뽑아들었다. 하지만 이대로 싸우는 건 자살행위야. 놈들은 수가 너무 많아. 바로 그때 브렉스턴의 부하들이 건물의 낡은 정문을 파괴하려는 듯 육중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시간은 그들의 편이 아니었다. 방법이 있습니다. 윤지안이 빠르게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이 건물의 구조를 이용해야 합니다. 그 순간부터 두 사람의 역할은 완벽하게 분담되었다. 스칼렛은 건물의 설계도를 머릿속에 그리며 가장 효율적인 방어 지점과 탈출 경로를 찾아냈고 윤지아는 그 정보를 바탕으로 즉석에서 전술을 구상했다. 그의 움직임은 한치의 낭비도 없었다. 그는 낡은 철제 캐비닛을 쓰러뜨려 복도에 바리케이드를 만들고 깨진 유리 조각을 이용해 적의 침입을 누출 함정을 설치했다. 스칼렛은 그의 지시에 따라 낡은 통신 케이블을 잘라 복도에 늘어뜨려 적의 발을 묶을 장애물을 만들었다. 그들의 손발은 마치 수년간 함께 작전해온 최고의 파트너처럼 맞아떨어졌다. 상관과 부하가 아닌 서로의 등을 맡긴 전후. 죽음의 공포 속에서 피어나는 기묘한 신뢰감이 두 사람을 단단하게 묶고 있었다. 쾅! 마침내 정문이 부서지고 완전 무장한 군인 2명이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이 어둠에 익숙해지기도 전에 윤지안이 미리 설치해둔 장애물에 발이 걸려 넘어졌다.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윤지안이 어둠 속에서 뛰쳐나갔다. 그의 움직임은 총을 쏘는 대신 적의 관절과 급소를 정확하게 타격하는 특수부대의 근접 격투술이었다. 퍽,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군인들은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스칼렛은 다시 한번 깨달았다. 윤지아는 단순한 저격수가 아니었다. 그는 모든 전장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훈련된 살아있는 무기 그 자체였다. 하지만 적은 계속해서 밀려들어왔다. 두 사람은 건물의 가장 깊숙한 곳 중앙 서버실로 후퇴했다. 두꺼운 강철 문이 유일한 방패였다. 문을 걸어 잠그자 밖에서는 문을 부수려는 고함과 총 개머리판으로 문을 내리치는 소리가 광듯이 울려 퍼졌다. 이제 정말 마지막이었다. 이 문이 뚫리면 모든 것이 끝이었다. 스칼렛.
숨을 몰아쉬는 스칼렛의 귓가에 윤지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만약 여기서 살아나가지 못한다면 이것만은 알아줬으면 합니다. 철문이 쿵쿵 울리는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그는 마침내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동료들의 이름, 그들의 마지막 모습, 그리고 배신자의 얼굴. 그가 왜 도망쳐야만 했는지, 왜 청소부로 살아가야만 했는지. 그의 이야기는 한 편의 처절한 전쟁 기록이었고 한 남자가 짊어져야 했던 거대한 비극의 역사였다. 스칼렛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동정심이 아니었다. 그의 고통에 대한 깊은 공감이자 이 부조리한 세상에 대한 분노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이제 완전히 깨달았다. 이것은 더 이상 그녀의 명예나 호기심의 문제가 아니었다. 정의에 관한 문제였고 한 남자의 잃어버린 인생을 되찾아 주어야 할 의무에 관한 문제였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아니, 우리는 여기서 살아나갈 거야. 반드시. 그리고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거야. 내가 당신의 증인이 되어줄게. 그것은 그녀의 인생을 건 맹세였다. 바로 그 순간 스칼렛의 머릿속에 번개 같은 아이디어가 스쳤다. 암호 지도 아래 적혀있던 숫자들. 그녀는 그것이 페타냐코의 무언가를 여는 열쇠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만약 그게 다가 아니라면? 숫자들 혹시 모르겠어요. 그녀는 다급하게 윤지안에게 물었다. 과거 군에서 사용하던 비상 주파수나 통신 코드 같은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윤지안의 눈이 번쩍 뜨였다. 그녀의 말은 일리가 있었다. 그는 암호 속 숫자 배열에서 특정 패턴을 찾아내 조합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낡은 군용 통신 장비에서만 사용되던 비상 호출 코드였다. 스칼렛은 즉시 서버실 구석에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놓여있던 낡은 비상 통신 장비를 가리켰다. 저거라면 외부 전력이 끊겨도 자체 배터리로 작동할 거야. 두 사람은 미친 듯이 장비에 매달렸다. 밖에서는 강철 문이 뜯겨져 나가는 굉음이 들려왔다. 윤지안이 코드를 입력하고 스칼렛이 주파수를 맞췄다. 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마침내 연결음이 들렸다. 그들이 연결한 곳은 일반 부대망이 아니었다. 포트 카슨 기지 내에서도 극소수만이 접근할 수 있는 군 감찰실 직통 비상 채널이었다. 여기는 스칼렛 오말리 대위. 코드 블랙. 코드 블랙. 브렉스턴 소령의 반란 행위 발생. 현재 기지 외부 폐쇄된 통신 감청 기지에서 불법적인 무력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 반복한다. 코드 블랙. 그녀의 외침이 비상 채널을 타고 퍼져나가는 순간 마침내 서버실의 강철 문이 굉음과 함께 뜯겨져 나갔다. 브렉스턴과 그의 부하들이 총구를 겨눈 채 쏟아져 들어왔다. 끝났다, 오말리. 브렉스턴이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하지만 스칼렛과 윤지안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의 등을 맞댄 채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다. 멀리서 어둠을 찢고 여러 대의 헬리콥터 프로펠러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것은 패배의 소리가 아닌 반격의 서막을 알리는 희망의 소리였다. 로키 산맥의 밤 공기를 찢는 헬리콥터의 프로펠러 소리는 단순한 굉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혼돈의 전장에 내려지는 심판의 망치 소리였고 모든 것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운명의 포효였다. 세 대의 검은 헬리콥터는 일반 수송용 기체와는 외형부터 달랐다. 레이더 탐지를 피하기 위한 각진 동체와 소음을 줄인 특수 로터. 동체에는 포트 카슨의 부대 마크 대신 번개와 칼을 교차시킨 낯선 문장이 서늘하게 새겨져 있었다. 육군 중앙감찰실 직속 특별수사대였다. 쏟아져 내린 눈부신 서치라이트가 폐쇄된 통신 감청 기지를 대낮처럼 밝혔다.
그 빛의 기둥 속에서 승리를 확신하던 브렉스턴의 일그러진 얼굴과 죽음을 각오했던 스칼렛의 창백한 얼굴이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전원 무기를 버리고 투항하라. 여기는 육군 중앙감찰부다. 헬리콥터의 외부 스피커에서 울려 퍼진 목소리는 감정이라곤 실리지 않은 기계음처럼 차갑고 위협적이었다. 그 순간 승패는 결정되었다. 브렉스턴의 사냥개들은 망설일 것도 없이 손에 든 소총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들의 충성심은 브렉스턴 개인에게 향한 것이었지만 육군 전체를 적으로 돌릴 만큼 어리석지는 않았다. 이건 오해다. 저 여자는 내부 기밀을 빼돌리려던 부패 장교고 저놈은 정체불명의 스파이다. 내가 함정을 파서 저들을 막으려던 참이었단 말이다. 브렉스턴이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지만 그의 외침은 프로펠러 소음에 공허하게 흩어졌다. 헬리콥터에서 로프가 내려오고 검은 전투복을 입은 대원들이 순식간에 건물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브렉스턴과 그의 부하들을 제압하고 결박했다. 상황은 순식간에 정리되었지만 스칼렛과 윤지안에게는 새로운 국면의 시작이었다. 그들은 구원받은 것이 아니었다. 더 거대한 폭풍의 눈 안으로 들어온 것뿐이었다. 그들을 맞이한 것은 특별수사대의 지휘관 마커스 쏜 대령이었다. 얼음처럼 차가운 회색 눈동자와 칼로 조각한 듯한 날카로운 얼굴선을 가진 그는 그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는 포커페이스로 상황을 장악했다. 그는 브렉스턴의 주장과 스칼렛의 반박을 말없이 들었다. 그리고는 누구의 편도 들지 않은 채 모두를 사건 관련자로 규정하고 개별적으로 연행할 것을 명령했다. 포트 카슨 기지 내에서도 가장 보안이 삼엄한 지하 벙커 외부와 완벽하게 차단된 신문실 안에서 스칼렛은 쏜 대령과 마주 앉았다. 이곳은 전장의 연장선이었고 이제부터는 총성이 아닌 언어와 심리가 부딪히는 또 다른 전쟁이었다. 오말리 대위. 쏜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자네의 보고는 잘 들었네. 하지만 내 입장에서 보면 자네의 행동은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어. 정체불명의 청소부를 개인적인 판단으로 비호하고 그와 함께 무단으로 기지를 이탈해 군사시설에서 총격전을 벌였다. 이게 정상적인 미군 장교의 행동이라고 생각하나? 그의 질문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스칼렛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그는 그녀를 피해자나 내부 고발자가 아닌 잠재적인 공범이자 사건을 키운 주동자로 몰아가고 있었다. 그는 단순한 청소부가 아닙니다. 그는 거대한 음모의 희생자입니다. 그리고 브렉스턴 소령은 그 음모의 일부입니다. 사막의 유령 안에 그 증거가 그 암호 지도 말인가? 쏜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해독도 불가능한 천조각 하나가 모든 것을 증명해준다고. 오히려 자네가 그 스파이에게 포섭되어 조작된 증거에 놀아나고 있다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나? 쏜은 집요하게 그녀를 몰아붙였다. 그녀의 판단력, 그녀의 명예, 그리고 윤지한과의 관계까지. 그는 그녀의 모든 것을 의심하고 해체하여 진실을 가려내려 했다. 스칼렛은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지난 며칠간 겪었던 모든 일들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려 애썼지만 거대한 불신의 벽에 부딪히는 듯한 무력감에 휩싸였다. 그녀의 손에 들린 펜은 너무나도 부족했다. 같은 시각 윤지아는 다른 건물의 독방에 수감되어 있었다. 창문 하나 없는 차가운 콘크리트 방. 그는 자신이 가장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불법 체류자, 군무 이탈 혐의자, 스파이. 그에게 씌워진 혐의는 수십 가지에 달했다. 이대로라면 그는 제대로 된 조사는커녕 이름 없는 어둠 속으로 사라지게 될 운명이었다. 그는 기다릴 수만은 없었다. 판을 흔들어야만 했다. 그는 식사를 가져온 무뚝뚝한 헌병을 불러 세웠다. 마커스 쏜 대령에게 전할 말이 있다. 헌병은 그를 무시하려 했지만 윤지안의 눈빛에 압도되어 걸음을 멈췄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수감자의 그것이 아니었다. 거래를 제안하는 자의 날카로운 눈빛이었다. 작전명 나이팅게일의 추락. 윤지아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하지만 정확한 발음으로 말했다. 그리고 이름은 엘리아스 반스. 이 두 단어를 전해라. 만약 쏜 대령이 진짜 진실을 밝힐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나를 찾아올 거라고. 그것은 그의 마지막 패이자 모든 것을 건 도박이었다. 나이팅게일의 추락은 그가 누명을 썼던 비공식 작전의 이름이었다. 그리고 엘리아스 반스는 사막의 유령의 주인이자 모든 비밀을 알고 있었던 전설적인 용병의 이름이었다. 이 두 가지를 안다는 것 자체가 자신이 사건의 핵심에 가장 가까이 있는 인물이라는 증명이었다. 몇 시간 후 스칼렛의 신문을 끝낸 쏜 대령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보고를 받았다. 브렉스턴은 여전히 자신이 함정 수사를 통해 스파이를 잡으려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었다. 증거는 부족했고 사건은 미궁으로 빠져드는 듯 했다. 바로 그때 부관이 다가와 윤지안이 남긴 메시지를 전달했다. 작전명 나이팅게일의 추락, 그리고 엘리아스 반스라고 합니다. 그 두 단어를 듣는 순간 쏜 대령의 얼음 같던 표정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겼다. 그는 즉시 부관을 물리고 자신의 최고 등급 보안 단말기에 접속했다. 수많은 방화벽과 암호 체계를 거쳐 그는 군의 가장 깊숙한 곳에 봉인되어 있던 블랙 파일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했다. 그가 두 개의 키워드를 입력하자 화면에 붉은색 경고 문구와 함께 하나의 파일이 나타났다. 수년 전 육군 최정예 부대와 관련된 작전 실패 보고서. 공식적으로는 단순 사고로 종결되었지만 그 이면에는 무기 밀매, 부패, 그리고 의문의 죽음이 얽혀 있었다. 그리고 그 사건의 중심에는 당시 작전을 지휘했던 한장성이 있었다. 현재는 명예롭게 은퇴했지만 여전히 군 내부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인물. 카일 브렉스턴 소령의 오랜 후원자이자 군인 스승으로 알려진 칼드웰 장군이었다. 쏜 대령의 회색 눈동자가 차갑게 빛나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기지 내 반란 사건이 아니었다. 과거로부터 이어진 거대한 악의 뿌리가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낼 유일한 열쇠는 이름 없는 동양인 청소부로 위장한 한 남자 유령이 쥐고 있었다. 다음 날 새벽 윤지아는 독방에서 나와 다른 곳으로 이송되었다. 그가 도착한 곳은 신문실이 아니었다. 기지 내 항공 정비 경납고 거대한 수송기가 그림자를 들이운 광활하고 텅 빈 공간이었다. 그곳에는 마커스 쏜 대령이 홀로 서 있었다. 이것은 공식적인 조사가 아니었다. 두 전문가가 서로의 가치를 저울질하고 위험한 거래를 시작하기 위한 비밀스러운 만남이었다. 어떻게 그 이름들을 알고 있지? 쏜 대령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신문관의 오만함이 아닌 날카로운 경계심이 묻어 있었다. 제가 그 작전의 유일한 생존자니까요. 윤지아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는 그날 밤 경납고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지난 수년간 자신을 올감했던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그의 증언은 감정에 호소하는 신세 한탄이 아니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시간과 장소, 인물들의 역할을 복귀하는 완벽한 작전 보고였다. 부패한 상부의 명령, 의도적으로 잘못된 정보, 매복에 당해 쓰러져간 동료들의 모습, 그리고 모든 증거가 자신을 배신자로 지목하도록 조작되는 과정까지. 그는 칼드웰 장군이 어떻게 무기 밀매 조직과 결탁했으며 정보원이었던 엘리아스 반스를 제거하기 위해 작전 전체를 함정으로 만들었는지 설명했다. 사막의 유령은 반스가 죽기 직전 자신의 모든 비밀을 담아 어딘가에 숨겨두었을 것이라는 그의 마지막 추측도 덧붙였다. 쏜 대령은 그의 모든 말을 녹음하거나 기록하지 않았다. 그는 오직 자신의 머릿속에 모든 것을 담으며 이야기의 앞뒤를 맞추고 진실의 무게를 가늠했다.
윤지안의 증언은 그가 수년간 막연하게 의심해왔던 군 내부의 거대한 부패 네트워크, 그 검은 고리의 실체와 정확하게 일치했다. 자네 말을 믿는다고 치지. 하지만 이건 자네의 증언일 뿐 증거가 없어. 칼드웰은 전설적인 전쟁 영웅으로 추앙받는 인물이야. 그를 상대로 싸우려면 빼도 박도 못할 증거, 스모킹 건이 필요해. 그래서 그 증거를 찾으러 가야 합니다. 암호 지도가 가리키는 곳으로. 폐기된 탄약고 말인가. 쏜 대령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는 딜레마에 빠졌다. 자신의 정식 수사 인력을 동원하는 순간 칼드웰의 귀에 들어갈 것이 분명했다. 조직 내부에 그의 끈앞풀이 어디까지 퍼져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증거가 파괴되거나 자신이 역으로 함정에 빠질 수도 있었다. 그에게는 공식적인 명령 계통에서 벗어나 움직일 수 있는, 완벽하게 통제 가능하며 누구도 그 존재를 알지 못하는 유령이 필요했다. 그는 눈앞의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는 이미 유령이었다. 거래를 하지. 쏜 대령이 마침내 결단을 내렸다. 자네가 직접 그곳으로 가서 증거를 가져온다. 이번 임무는 군의 공식 기록 어디에도 남지 않을 걸세. 자네는 나의 비공식 작전 요원이 되는 거다. 성공한다면 자네의 신변 안전과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하지만 실패한다면 저는 처음부터 이곳에 없었던 사람이 되는 거겠죠. 윤지안이 그의 말을 받았다. 좋습니다. 거래하죠. 하지만 그에게는 한 가지 조건이 있었다. 얼마 후 다른 건물에 격리되어 있던 스칼렛에게 쏜 대령이 찾아왔다. 그녀는 그동안 아무런 정보도 듣지 못한 채 초조함과 무력감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자네의 도움이 필요하네, 대위. 쏜 대령은 모든 것을 설명했다. 윤지안의 증언, 칼드웰 장군의 배후, 그리고 페타냐코에 잠들어 있을 결정적인 증거. 그리고 윤지안이 단독으로 침투하는 비공식 작전에 대해서도. 말도 안 됩니다. 그를 혼자 사지로 보내겠다는 겁니까? 스칼렛이 거세게 반발했다. 그녀는 자신도 작전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안 되네. 쏜의 대답은 단호했다. 자네는 현역 장교야. 자네의 공식적인 개입은 작전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어. 하지만 자네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 그가 펼쳐 보인 것은 페탄약고의 낡은 설계도와 위성 사진이었다. 자네는 무기고 책임자로서 이런 낡은 시설의 구조와 보안 시스템의 허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겠지. 자네가 그의 눈과 귀가 되어주는 거다. 원격으로 그를 지원하는 통제관, 미션 컨트롤의 역할을 맡아주게. 그것은 잔인한 역할이었다. 안전한 곳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사지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며 길을 안내해야만 했다. 하지만 스칼렛은 이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임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냉철한 장교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기지의 가장 깊고 은밀한 지하작전 통제실. 거대한 모니터 위에는 페탄약고 주변의 실시간 위성 영상과 내부 설계도가 복잡하게 펼쳐져 있었다. 스칼렛은 헤드셋을 쓴 채 마이크 앞에 앉았다. 쏜 대령은 그녀의 뒤에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작전 통제실과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황량한 벌판,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윤지안의 귀 속에 장착된 초소형 통신 장비에서 스칼렛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들려요, 지안?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잘 들립니다, 대위님. 어둠 속에서 그의 차분한 목소리가 돌아왔다. 작전을 시작하죠. 세 사람의 운명을 건 위험한 도박이 마침내 막을 올렸다. 콜로라도의 밤은 사막처럼 건조하고 숲처럼 어두웠다. 수십 년간 인간의 발길이 끊긴 페타냐코는 그 자체로 거대한 무덤과 같았다. 녹슨 철조망과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한 감시탑이 음산한 실루엣을 드러냈고
바람이 낡은 구조물 사이를 지날 때마다 죽은 자의 신음 같은 소리가 울려 퍼졌다. 윤지아는 한 마리 흑표범처럼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의 몸에는 최소한의 장비와 사막의 유령만이 들려 있었다. 총은 이제 그의 분신이자 이 모든 비극의 시작과 끝을 함께할 동반자였다. 북쪽 철책 3번 감시탑 아래에 열 감지 센서가 있지만 지금은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요. 그쪽으로 진입해요. 작전 통제실의 스칼렛은 위성 영상과 낡은 보안 시스템 기록을 대조하며 마치 그의 눈앞에 길을 그려주듯 정확한 정보를 전달했다. 그녀의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져나올 듯 세차게 뛰었지만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분하고 냉정했다. 그녀의 작은 실수 하나가 그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었다. 윤지아는 소리 없이 철책을 넘었다. 그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고 발걸음은 낙엽이 떨어지는 소리보다 가벼웠다. 그는 스칼렛의 안내에 따라 탄약고 단지의 중심부 가장 크고 견고하게 지어진 중앙 저장고를 향해 나아갔다. 암호 지도가 가리키는 마지막 장소였다. 하지만 그들이 예측하지 못한 변수가 있었다. 패배를 눈앞에 둔 짐승은 더욱 교활하고 난폭해지는 법이다. 구금 상태에서 조사를 받던 브렉스턴은 쏜 대령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쏜이 자신을 넘어 자신의 배후인 칼드웰 장군을 노리고 있으며 그 열쇠가 페타냐코에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그는 비밀리에 외부의 마지막 남은 수족에게 연락했다. 유령이 사냥을 시작했다. 사냥터를 불태워 흔적을 없애라. 윤지안이 중앙 저장고의 육중한 강철 문 앞에 도착했을 때였다. 지안, 조심해요. 주변에 다른 차량이 접근하고 있어요. 식별 신호가 없는. 스칼렛의 다급한 경고가 채 끝나기도 전에 저장고 주변의 어둠 속에서 여러 개의 총구가 불을 뿜었다. 타타타탕. 총알들이 윤지안이 서 있던 곳에 콘크리트 벽을 때리며 불꽃을 튀겼다. 매복이었다. 윤지안은 몸을 날려 거대한 폐타이어 더미 뒤로 몸을 숨겼다. 총알이 빗발치는 소음 속에서 그의 귓가에 꽂힌 스칼렛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상황은? 괜찮아요? 대답해요, 제발. 괜찮습니다. 하지만 손님이 왔군요. 윤지안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그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다. 적은 최소 4명. 자동 소총으로 무장하고 있으며 자신을 죽이는 것보다 저장고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데 주력하고 있었다. 브렉스턴의 마지막 발악이었다. 이제 이곳은 단순한 침투 작전이 아닌 생존을 위한 전장이 되었다. 저장고 내부 구조를 불러줘요. 모든 환풍구와 배수구 위치까지. 윤지안의 요청에 스칼렛은 즉시 설계도를 확대했다. 당신 위치에서 오른쪽으로 10m 낡은 배수구가 있어요. 내부로 연결되지만 좁고 위험해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윤지아는 연막탄을 터뜨려 적의 시야를 가린 뒤 빗발치는 총알을 뚫고 배수구를 향해 몸을 던졌다. 좁고 축축한 어둠 속으로 몸을 밀어넣으며 그는 스칼렛의 목소리에 모든 것을 의지했다. 그녀는 그의 눈이 되어 어둠 속 통로를 안내했고 그는 그녀의 칼이 되어 적의 심장부로 파고들었다. 마침내 저장고 내부로 잠입한 그는 더 이상 숨지 않았다. 이제는 사냥할 시간이었다. 탄약고 내부는 선반과 상자들이 미로처럼 얽혀있는 완벽한 전장이었다. 윤지아는 어둠과 구조물을 이용해 자신의 흔적을 지우고 적들을 하나씩 무력화시키기 시작했다. 그는 살상을 피했다. 그들은 그저 명령에 따르는 졸개일 뿐 진정한 적은 따로 있었다. 마지막 남은 한 명은 브렉스턴이 심어놓은 지휘관이었다. 그는 윤지안이 어딘가에 숨어 있다고 생각하고 저장고의 가장 깊숙한 곳, 암호 지도가 가리키는 지점에 놓인 강철 록박스를 향해 다가가고 있었다.
그 안에 증거가 있다면 그것을 파괴하는 것이 그의 마지막 임무였다. 그가 록박스에 손을 뻗는 순간 등 뒤의 어둠 속에서 유령처럼 윤지안이 나타났다. 그 상자는 내 것이다. 두 사람의 처절한 격투가 벌어졌다. 상대는 덩치도 크고 힘도 좋았지만 윤지안의 기술과 속도 그리고 분노를 따라잡을 수는 없었다. 마침내 적을 제압한 윤지안은 떨리는 손으로 강철 록박스를 열었다. 그 안에는 낡은 서류 뭉치가 아닌 작은 카세트 테이프 녹음기와 여러 개의 테이프가 들어있었다. 엘리아스 반스가 남긴 최후의 증거였다. 윤지안이 테이프 하나를 녹음기에 넣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지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두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하나는 반스의 목소리, 그리고 다른 하나는 너무나도 위엄있고 익숙한 목소리. 칼드웰 장군이었다. 작전은 예정대로 진행하게. 반스는 처리하고 모든 책임은 707의 팀장 윤지안에게 덮어씌우게. 그는 아주 유용한 희생양이 될 걸세. 모든 진실이 담긴 심연의 기록이었다. 윤지안이 증거를 확보하는 바로 그 순간 쏜 대령이 이끄는 특별수사대가 섬광탄과 함께 저장고 내부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은 브렉스턴의 잔당들을 모두 체포하고 현장을 확보했다. 작전 통제실, 스칼렛은 헤드셋 너머로 들려오는 쏜 대령의 목소리에 모든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증거는 마다. 유령은 안전하다. 잠시 후 기지 내 보안 의료시설. 가벼운 부상을 치료받고 나온 윤지안의 앞에 스칼렛이 달려왔다. 그들을 가로막던 불신과 비밀의 벽은 사라지고 없었다. 그들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수많은 감정이 오가는 침묵 속에서 스칼렛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어 그의 뺨에 난 상처를 어루만졌다. 윤지안은 그런 그녀의 손을 자신의 손으로 부드럽게 감쌌다. 브렉스턴과의 전쟁은 끝났다. 하지만 두 사람은 알고 있었다. 칼드웰이라는 거대한 어둠에 맞서는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그들의 손은 그 어떤 폭풍 속에서도 서로를 놓지 않겠다는 굳은 맹세처럼 단단하게 맞잡혀 있었다. 워싱턴의 심장부 펜타곤 지하 깊숙한 곳에 위치한 비밀 군사법정은 외부 세계와 완벽하게 단절되어 있었다. 창문 하나 없는 방 안에는 오직 진실의 무게와 거짓의 발버둥만이 맴돌았다. 이 자리는 전설적인 전쟁 영웅이자 철옹성 같은 권력의 소유자였던 퇴역 장성 칼드웰의 오만함이 무너져 내리는 역사의 현장이었다. 칼드웰은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태도는 여전히 당당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자신을 시기하는 자들의 음모이자 통제 불가능한 부하 장교가 벌인 어리석은 해프닝으로 치부했다. 그의 곁에는 나라 최고의 변호인단이 배석해 있었고 군 수뇌부에 보이지 않는 압력이 법정 전체를 짓누르고 있었다. 증인으로 출석한 브렉스턴 소령은 가명을 대가로 모든 죄를 스칼렛과 윤지안에게 떠넘기려는 비열한 시도를 하고 있었다. 상황은 칼드웰에게 유리하게 흘러가는 듯 보였다. 스칼렛의 증언은 정황에 근거한 추측으로 폄하되었고 그녀가 윤지안과 개인적인 관계였다는 사실이 그녀의 증언의 신빙성을 공격하는 무기가 되었다. 법정 안의 공기는 칼드웰의 거대한 명성과 권력 앞에 진실이 질식해가는 듯한 절망감으로 가득 찼다. 바로 그때 법정의 육중한 문이 열리고 마커스 쏜 대령이 다음 증인을 호명했다. 증인 윤지안 씨를 모시겠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문으로 쏠렸다. 법정 안으로 들어선 것은 더 이상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은 청소부가 아니었다. 쏜 대령이 마련해준 단정한 정장을 입은 그는 수년간의 도피 생활 동안 흐트러졌던 머리를 짧게 자르고 꼿꼿한 자세로 걸어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그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동자는 법정 안의 모든 위선과 거짓을 꿰뚫어 보는 듯한 서늘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가 등장하는 순간 칼드웰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여유로운 미소가 사라졌다. 자신이 직접 만들고 매장했던 유령이 수년의 세월을 넘어 산 자의 모습으로 자신의 눈앞에 나타난 것이다. 윤지아는 증인석에 섰다. 변호인단의 집요하고 모욕적인 질문이 쏟아졌다. 그의 불명예스러운 과거, 불법 체류 사실, 그리고 조국을 배신했다는 혐의까지. 그들은 그를 신뢰할 수 없는 범죄자로 몰아가려 했다. 하지만 윤지아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기계처럼 정확하고 군더더기 없는 언어로 오직 사실만을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실의 무게는 법정 전체를 압도했다. 마침내 쏜 대령이 결정적인 증거를 제출했다. 증거물 제1호를 제출합니다. 엘리아스 반스가 남긴 음성 기록입니다. 재생 버튼이 눌리고 스피커를 통해 지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칼드웰 자신의 목소리였다. 작전을 조작하고 정보원을 살해하며 무고한 부하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라고 명령하는 차갑고 잔인한 목소리. 심연의 기록이 법정 안에 울려 퍼지는 동안 칼드웰의 얼굴은 서서히 무너져 내렸다. 하얗게 질려가던 그의 얼굴은 이내 분노와 당혹감으로 시뻘겋게 변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고함을 쳤다. 거짓말. 조작된 거야. 저놈이, 저 유령 같은 놈이 모든 것을 꾸며낸 거라고. 하지만 그의 발악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처절한 비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았다. 수십 년간 쌓아 올린 명성과 권력의 성이 녹음 테이프에서 흘러나오는 자신의 목소리에 의해 모래처럼 허물어지는 순간이었다. 법정은 그의 완전한 패배를 목격했다. 판결은 신속했다. 칼드웰은 모든 직위와 훈장을 박탈당한 채 반역죄 및 살인 교사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검은 고리에 연루되었던 수많은 부패 인사들이 줄줄이 체포되었고 군은 창설 이래 최대의 숙청 작업을 거쳐야 했다. 브렉스턴 역시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재판이 끝난 후 쏜 대령은 윤지안에게 다가왔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공식적인 연락이 왔네. 자네에 대한 모든 혐의는 종결되었고 명예회복과 복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하더군. 자네는 이제 자유의 몸일세. 조국은 자네에게 큰 빚을 졌어. 윤지아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길고 길었던 전쟁이 마침내 끝난 것이었다. 콜로라도의 계절이 몇 번이고 옷을 갈아입은 뒤 로키 산맥의 장엄한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언덕 위에 자리한 아담한 목장. 더 이상 군복의 뻣뻣함도 지하 벙커의 차가운 공기도 존재하지 않는 곳이었다. 그곳에는 따스한 햇살과 아스펜 나무 사이를 스치는 바람소리, 그리고 평화로운 일상만이 존재했다. 스칼렛은 더 이상 스카라는 별명으로 불리지 않았다. 그녀는 흔들의자에 앉아 갓 돌이 지난 작은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었다. 아이는 윤지안을 닮은 검은 머리카락과 그녀를 닮은 청록색 눈동자를 가지고 있었다. 그날의 재판 이후 두 사람은 미련 없이 군복을 벗었다. 스칼렛은 영웅으로 칭송받았지만 군 내부의 추악한 암투와 정치 싸움에 환멸을 느꼈다. 윤지아는 조국으로부터 명예를 회복하라는 제안을 받았지만 피와 배신으로 얼룩진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그들은 오직 서로와 함께하는 평화로운 삶을 원했다. 그들은 쏜 대령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신분을 얻고 과거의 모든 것을 잊은 채 이곳 콜로라도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꾸렸다. 엄마 아빠와 아이가 서툰 발음으로 손가락질하는 곳을 보자 언덕 아래 작업실에서 윤지안이 걸어오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기름때 대신 나무 먼지가 묻어 있었다. 그는 이곳에서 자신만의 작은 공방을 차렸다. 총을 만들던 그의 정교한 손은 이제 사람들을 위한 아름다운 가구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는 다가와 스칼렛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아이를 번쩍 안아들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콜로라도의 맑은 하늘 아래 울려 퍼졌다. 오늘 당신 앞으로 소포가 왔어요. 스칼렛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윤지안이 그녀가 가리키는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검은 천에 쌓인 익숙한 물건이 들어있었다. 사막의 유령이었다. 모든 조사가 끝난 후 쏜 대령이 그들의 역사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특별히 보내준 것이었다. 완벽하게 보존된 그 총은 더 이상 살상 무기가 아니었다. 두 사람의 운명을 엮어주고 거대한 악을 무너뜨렸으며 마침내 그들에게 가족을 안겨준 역사의 증표였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언덕에 올랐다. 노을이 로키 산맥을 붉게 물들이는 황홀한 풍경 속에서 윤지아는 자신의 공방 벽난로 위에 사막의 유령을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그것은 이제 박물관의 유물처럼 그들의 투멀추어스했던 사랑의 시작을 알리는 영원한 기념비가 되었다. 스칼렛이 그의 어깨에 조용히 기댔다.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모두를 죽이기 위해 만들어진 저 죽음의 무기가 결국 우리에게 이 모든 걸 선물해줬다는 게. 윤지아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고 품에 안겨 잠든 아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의 얼굴에는 과거의 그늘 대신 따뜻하고 평온한 미소가 자리 잡고 있었다. 총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 총을 고치는 사람에게 키스해주겠다는 무모하고 용감했던 한 사람을 만났기 때문이겠죠. 그의 말에 스칼렛이 웃음을 터뜨렸다. 두 사람은 말없이 붉게 타오르다 서서히 푸른 밤의 장막 속으로 스며드는 장엄한 노을을 바라보았다. 과거의 모든 상처와 싸움은 저 노을과 함께 저물고 그들 앞에는 이제 막 태어난 아이의 웃음소리와 함께 시작될 무한한 내일만이 기다리고 있었다. 콜로라도의 바람은 더 이상 유령처럼 울부짖지 않았다. 그저 세 사람의 곁을 맴돌며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새벽의 노래를 부드럽게 속삭이고 있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